어린 나이에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여 년의 생활을 보냈는데 그 인종차별이라는 게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양인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살아보니까 어떠한 점이 생각보다 힘들었나요? 당연히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또 막상 생각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왜냐면은 거기 나라의 사람들은 백인들이 현지인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 저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새롭고 뭔가 그런 차별을 끼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어울렸다면은 그렇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막 엄청나게 막 제 얼굴 앞에서 너 황인이냐 그런 건 없었어요, 많이. 근데 오히려 그런 거보다 그냥 친하지 않고 그냥 좀 잘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 잘 끼지 못한다든지 좀 서먹서먹하다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걔네들이 정말로 의도적으로 나를 차별을 한 건지 아니면은 나조차도 거기에 어떤 어색하니까 그 어색함 때문에 나도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된 건지 사실 좀 양면적으로 있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좀 접근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갔으면은 차별이라는 거를 좀 덜 느끼지 않았을까? 요즘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진짜로 얼굴 대고 막 연전에다가 막 인종차별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나 캐나다는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면전에다 막 인종차별하는 거를 용납을 하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그런 게 존재하긴 하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서 이방인으로서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적응하려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조금 그런 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뭐 강아지 먹는다며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어떤 애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과일을 깎아주셨어요. 그냥 진짜 그냥 되게 흔히 먹을 수 있는 외국에서 먹을 수 있는 멜론, 뭐 사과 이런 걸 깎아주셨는데 하나도 입에 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그냥 원래 남의 집에 가면 안 먹는 애구나 싶었는데 걔가 다른 애 집에 또 저랑 같이 초대됐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막 잘 먹어요. 뭐 저희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땐 이게 다른 인종의 사람의 집에 가니까 거기 사람이 주는 걸 함부로 먹지 말라고 부모님이 말했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상처가 좀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이민을 와서 이제 힘들게 사신 모습을 봤으니까 좀 그 부모의 자식들이 좀 책임감이라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나 남편이 항상 그 공감대가 그런 면에서 좀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를 떠나서 그 떠난 이유가 한국이 싫어 이런 것보다 먼 땅을 가셔서 새로 개척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어떤 분들은 옛날에 캐나다에서 웜이 뭐야? 지렁이를 잡아서 파셔서 돈을 버시는 분들. 낚시. 근데 그걸 옛날에 이민 가신 분은 그거 당연히 생각하지 그렇게 돈 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버셨으니까 우리 엄마는 저렇게 벌었지만 난 잘 될 거야 해서 이민자 자식들이 뭐 외국에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러신 분들도 꽤 많아요.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이민 오셨으니까 나는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돼야지, 보답해드려야지, 이런 게 조금 책임감이 강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분은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어린애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아정체성이 완벽히 딱 잡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습득이 빠를 것 같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이미 한국에 그걸 이미 뿌리 박힌 채로 가다 보니까 언어적인 문제에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두 분의 가족은 언어 때문에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게 없으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많이 있으셨어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더 많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무래도 저 회사를 다니셨으니까 그 캐나다에서 아무래도 뭐 교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좀 영어를 더 저희 엄마보다는 잘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집안일을 맡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 계시잖아요. 영어를 배우러 학교를 간다든지 그거 위에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생존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민 초창기에는 되게 힘들으셨어요. 지금도 영어를 이제 잘 하시는 편인가요? 지금은 이제 하시죠. 그러면 갑자기 이런 데서 드는 생각이 가족끼리 같이 있으면 영어를 많이 쓰세요? 한국말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게 저랑 저 와이프랑 가족이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빠랑 소통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한국말을 썼고요. 그래서 좀 뭔가 그래도 좀 한국말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실 때 출장을 많이 가셨고 특히 영어 공부를 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영어를 좀 잘하시고 엄마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여기 한국에서 영어 과외를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엄마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엄마도 자기가 좋아해서 맨날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이민을 가면은 부모님들이 영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애들이 다 엄마의 은행 관련된 거 어디 전화를 해도 다 엄마를 대신해서 자식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burden이 많아요. 되게 짐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면에서 되게 럭키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동생이 있기 때문에 동생이 한국말을 좀 잘 못하기 때문에 동생이랑은 저는 항상 영어를 썼었어요. 엄마 아빠랑 한국말 쓰고 그럼 동생은 또 엄마 아빠한테 영어를 쓰면 엄마 아빠는 한국말을 쓰고 이래서 동생이 한국말을 알아듣긴 되게 잘 알아들어요. 말할 때만 영어로 하고. 그럼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이민자시잖아요. 네. 우리 아시아인 했을 때 딱 떠오른 게 한국, 중국, 일본이거든요. 그 각 나라별로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른가요? 그 정착하면 느낌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일단 인구가 되게 많으니까 커뮤니티도 엄청 커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식품을 만들면은 거기는 막 백화점을 만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캐나다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네. 제가 밴쿠버로 가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랑 네. 대화하다가 좀 느끼는 건데 네. 선생님 약간 일본인이 약간 말한 것처럼 아까 본토에 두 분 그렇게 오기 전에 이미 캐나다나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다시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는 같이 일하지 않을래 해가지고 오퍼를 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그리고 중국도 안 가봤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궁금했고 떠오르는 또 경제적 강국이니까 네. 걔네들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가 딱 2019년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 동안 1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결정하는 게 캐나다를 가느냐 아니면은 한국을 가느냐 그거였거든. 근데 그때 당시 그냥 캐나다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요? 박차고 이제 나 이제 캐나다 가고 이제 좀 해외로 나가고 싶어.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꾸려볼래 하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느낌이 너무 컸고요. 그때 당시 뭐가 아직 한 것도 없는데 너무 가기에는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오케이 항상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가보자.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한국을 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오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정착을 할지 뭐 그다음 미국으로 갈지 캐나다를 갈지 몰랐죠. 몰랐어요. 근데 그냥 삶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제 개인 사업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지금 일하고 있고요. 시간 강사를 이렇게 네네네. 시간 강사라고 하죠 요즘.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전공이 건축인데 그래서 지금 시간 강사로 이제 건축 설계를 이제 가리키는 강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으로는 지금 그 건축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저는 퍼블릭 스쿨에서 음악 선생님을 이제 8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가 선생님이 그렇게 풀타임 선생님 되는 게 진짜 어렵고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서플라이 티칭이라고 하죠. 누가 그날 빠지면 그날 거기 가서 하루 떼어주는 거. 그거는 아침 새벽 6시에 연락이 오거든요. 오라고. 그럼 그때 전화를 받아서 그날 어느 학교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멀리 가야 될 수도 있고 이 학교 갔다 저 학교 갔다 하고 이게 수입이 이게 일정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거를 한 4년을 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씩 처음에는 뭐 한 파트타임 됐다가 그 다음에 풀타임 되고 이래서 6년이 걸린 거예요. 제 딱 자리를 잡기가 선생님으로서 풀타임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되게 캐나다는 오래 걸리는데 까지 다 하고 8년을 다 했는데 노후도 되게 보장되고 그런 직업인데 근데 저는 그거 포기하는데 되게 그냥 안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풀타임이 되면 노후가 보장된다는데 우선 월급이 대략 얼마 정도요? 캐나다는 세금을 진짜 거의 30% 넘게 떼고 연금 그 연금까지 그 저희 월급에서 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세전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세전 기준으로 한 8만 불? 연봉 8천. 그러면
실수령액은 한 달에 얼마 정도였어요? 3천 얼마 받았어요. 3,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떼와요? 근데 이제 진짜. 선생님은 노후가- 다른 게 거기서 떼는 부분들이 이제 연금으로도 들어가고 뭐 보험으로 들어가고 보험이 엄청 잘 돼 네. 있어요. 다 공짜예요. 그리고 뭐 베네핏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와. 교사의 복지가 되게 강해요. 아 거기가요? 네, 티처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강한가 엄청 보네요. 강해요. 네, 엄청 예를 세요. 들어서 저는 막 마사지 테라피 같은 것도 막 10번 이상 물리치료 공짜고 예를 들어서 뭐 덴터 이빨 치료 다 공짜고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을 하려고 하고 오래 하고 나면은 그 펜션이 쌓이기 때문에 퇴직이라고 하나요? 네. 근데 퇴직 리타이어를 딱 했을 때 한 달에 엄청 많이 돈이 그냥 나오는 거죠.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되게 많은데 월급이 뭐 얼마면은 그거의 70%가 나오는 걸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되게 잘 돼 있어요 대박이다. 복지가. 막상에 한국에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이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점 있었나요? 제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말도 못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발음도 어느 정도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면 뭐 은행을 가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은행 그 단어들은 내가 시간이 걸리거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항상 말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저는 항상 재외동포입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얘기해. 예를 들어서 특히 전화할 때도 얼굴도 안 보이고 한국말을 쓰니까 너무 그냥 말을 빨리빨리 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하세요. 아,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 온 사람들이 바보 취급 많이 당해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저는 경매 강의를 들으러 가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리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해도 이 한국말이 너무 빨라지면은 이게 저는 복습을 그 한국 사람들보다 한 두세 배는 많이 해야 돼요. 차라리 백인이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주고 신경 써주잖아요. 외국에서 왔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주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죠. 저희가 아. 외국에서 온지를.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런 거 외적으로 뭐 차별이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외적 차별은 오히려 없죠. 왜냐면 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와이프가 말한 것처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뭔가 뭐야 왜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상해? 문화적으로. 행동도 조금 좀 한국 사람의 정서가 아니고 뭘까 너무 다르다니까. 생각할 예, 예.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 같은 거 만날 때 정서적인 그 교류가 저는 아무래도 낯설죠. 그리고 제가 뭐 딱히 뭐 무례하거나 행동을 하는 걸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이나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뭔가 거기서 나오는 뭔가 외국인적인 그런 게 있대요. 사람들 저는 못 느끼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오픈 마인드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쟤 왜 저러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되게 단순한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 되게 호칭이 되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선생님, 소장님. 뭐 소장님, 뭐 교수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호칭을 더 선호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저 되게 몰랐거든요. 특히 배워 나가는 중인데 뭐 그런 것들에서 살짝 사람들이 쟤 왜 저럴까? 왜 뭐 그런 게, 교수님이라 안 예, 부르지? 아니, 예. 왜 소장님이라 왜 소장님인지, 왜 교수님인지 뭐 그런 거? 그런 아주 미묘한 거에서 뭐 사람들이 조금 그럴 수 있다.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구나. 두 분이 이렇게 막상 왔을 때 진짜 이제 정말 적응 안 됐던 문화적 차이가 있었나요?